시중에 네. 이제 판매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책들이 있는데 좀 접근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음. 사실 엔지니어가 쓴 거니까 음. 그래도 좀 저는 그냥 딱 떠먹여서 입에 넣어주는 거는 그렇게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IR 자료를 보면 기업들 음. 몇 년에는 예를 들어 낸드 몇 단, 몇 단, 몇 단 한다고 뭐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건 니들이 해야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실제로. 잘 안 될 수 있죠, 계획대로.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이제 책을 쓸 때 좀 이게 뭘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좀 판단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 일종의 패권 분쟁 사이에서 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게임 규칙에 얽매여 있는가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그 진짜 존재하고 있는 기술의 실체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약간 뭐 패권 전쟁 이러면 약간 좀 뜬구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TSMC 삼성전자가 뭐 3, 40조씩 투자를 하는데 그거 아부다비 국부 펀드에서 돈 쓰면 1년에 30조 못 쓰겠어요? 쓸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써도 안 되니까. 그 왜 안 될까? 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고 싶은 거죠. 그 차원에서 2015년, 16년 때 그 네. 미중이 아니구나. 그때는 그 그, 중국 반도체 네, 위기. 그렇죠. 그거 있었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은 중국이 이제 한국 반도체 잡아먹고 아, 금방 예. 역전할 거다 그러셨는데 그때 다른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아, 예. 그때는 뭐 정확하게 제가 저자는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제 친구, 동료들한테 의견 말하는 정도죠. 이게 결국 반도체를 중국 쪽에서 이제 전 세계 40% 반도체 수입하는데 이 반도체라는 걸 잘 보면 얘들이 반도체를 최종 소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 새로운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가전기기 뭐 이런 걸 수출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수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반도체 수입을 끊으면은 그쪽 수출을 못 하게 돼 버려요. 그렇다고 이게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었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보복은 사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이해하는 게 힘들었던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은 수요가 크니까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1년쯤 두면. 그럼 제 의견 역시 똑같아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할 거다. 아부다비나. 하지만 못했다. 오일머니로 할 거다. 그렇다.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뭔가 이게 그 자본과 기술과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자본이 막 절대적이고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뭐 자본이 있어야 되는, 자본이 없으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돈다발만 쌓아놓는다고 뭐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뭐 모든 사업이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나름 플레이어끼리 뭐 관계가 있고, 옛날에 관행이나 그 생태계 갖춰진 데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것도 결국 완제품은 아니고, 완제품의 성능을 정하는 핵심 요소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말만 반도체지 성능이 확 차이 나는 애로 대체해버리면 완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에서.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 한 5년, 6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더 글로벌 독점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커지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규 진입이 좀 어렵고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덩치도 커지고, 예, 두 가지 요소가 가로막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 미세 공정도 그렇고,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점점 자본이 많이 들어요. 옛날엔 그 설계는 싸니까 팹리스로 가고 제조는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설계 비용도 몇 천억 원에서 조 단위로 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실패하면 사실 물건이 남지도 않죠. 그냥 지적재산권일 뿐이니까. 그리고 설계도 뭐 1년 넘게 계속 해야 돼요, 보면. 트랜지스터 한 10억 개씩 연결해야 되고, 설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점점 진입하기 힘들어지죠. 그게 한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칩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CPU를 꽂아서 그냥 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CPU 기반으로 도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CPU에 소프트웨어 돌아가게 만들면 그 소프트웨어를 더 잘 쓰게 만들어주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막 생겨나요, 세상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그런 툴들을 막 사서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벗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언제나.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동작 자체가 특정 반도체를 전제하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 같은 회사도 아무리 시장 점유율이 높아도 옛날에 자기들 되던 거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CPU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약간의 그 생태계 같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인텔 CPU보다 이론상 3배 빨라요, 제가 만든 게. 근데 제가 소프트웨어 만들려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A, B, C, D 있어야 되는데 A 어디 있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B는 어디 있어? 네가 만들어야지. C는 어딨냐? 네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다 조합이 돼서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네. 이미 생태계가 A, B, C를 만드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내가 네. 생뚱맞게 D를 만든다고 해서 네, 그러면 제가 뭐 하나 만들려고 사서 쓸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조합에서 네. 뭔가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론상 유튜브보다 이론상 훨씬 그 성능도 좋고 페이도 많이 주고 뭐 그런 플랫폼이 나왔다고 해봐요. 유일한 단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대신 그거 쓰려면 뭐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도 안 되고 뭐 좀 독특한 촬영 장비에 난생 처음 보는 편집 툴이나 이런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 너튜브 이런 데로 가겠냐 이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글로벌 독점화 그런 네. 말씀해주신 사항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독과점이 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경영학의 그 파괴적 혁신 이론인가? 그래서 이게 아하. 아예 판을 깨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생태계를 예. 깨버리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사실 그런 가능성을 이제 엔지니어니까 제로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반도체 기술이 발전한 방식 자체를 보면요. 그냥 기술의 펀더멘탈한 부분은 같은 면적에 트랜지스터 왕창 박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박는 방법에서 되게 효율적이었던 건 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갖고 그 웨이퍼에다가 더욱 조그만 패턴을 잔뜩 그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종이 위에다가 더 작은 그림 여러 개 그리는 거일 뿐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앞서는 수준으로 굉장히 그 트랜지스터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한번 엎어질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계속 반도체 회사만 커진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도 계속 커졌죠. 구글을 혼자서 전 세계 검색인량 90몇 프로 해먹잖아요. 전 세계 90%예요? 네. 와, 솔직히 뭐 중국을 제외하면 다 구글 쓴다고 봐야죠, 검색에선. 와, 그 정도구나. 네,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또 되면은 구글 같은 데는 자기가 반도체 막 만들어요, 보면. 예전에는 그 아까 생태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텔 같은 데랑 함께하는 생태계가 편해요. 쓸 게 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끼케야 한 서버 100대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겠다. 그런 식이면은 인텔을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쓰면 되거든요. 서버 100대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서버가 한 1000만 대 있다. 그리고 그 1000만 대 안에 소프트웨어를 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서버부터 만들어도 돼요. 훨씬 싸지죠.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겨나는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그래서 보면은 제조 쪽에서의 파괴적 혁신은 저는 딱 보이진 않는데 되려 이 설계 쪽, 그러니까 어떤 칩의 종류 분야에서는 좀 다른 방향의 흐름은 확실히 있어요. 처음에 구글이 그 알파고 때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 같은 것도 가고 있죠. 되게 좀 큰 변화가 있을 시기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정이 설계, 네. 그리고 제조, 마지막에 테스트 네, 이렇게 그렇죠. 세 단계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설계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쪽의 규모의 경제는 사실 끼케야 조 단위의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규모의 경제인데 설계는 제조는 노하우 싸움이 너무 강해서 계속 집중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제조는 실제로 공장에 몇십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의 파괴적 혁신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이제 설명하기 전에 막 용어들이 나온 그런데 파운드리 같은 회사들의 독과점 덕분에 그 설계 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종류의 회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그러면 그 설계 쪽에서 그렇게 막 다양한 흐름들이 나올 때 네. 그거를 그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삼성전자, TSMC, TSMC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다양한데 받아줄 수가 있어요? 받아주는 거죠. 뭐 이쪽에서 한다고 들어오면 안 할 이유는 없죠.
사실 이 흐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용량이 좀 부족한 감도 있어요. 지금. 아, 네. 그러네요. 뭐 계속 가격 조금씩 올리고는 있잖아요. 원래 파운드리들이 가격을 막 함부로 올리진 않는데 예, 조금씩 이래요. 그러니까 TSMC가 영업이익률이 제조회사인데 진짜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 이제 수요가 많으면 네. 그 TSMC가 거의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막 아, 뭐 달성하고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도 그러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아, 뭐 선두주자가 잘 되고 그쪽에서 떨어지면 뭐 아래로 내려오겠죠, 당연히. 마켓 자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여기서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진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미세공정 좀 잘 안 돼도 이제 뭐 좀 안 돼도 한숨 쉬면서 써야죠, 이제 팹리스 입장에선. 왜냐하면 여긴 칩 실물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아무 비즈니스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팹리스라는 존재는 어쨌거나 파운드리 하나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미세공정하는 곳. 지금은 2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가야겠죠. 그러면은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 설계 단계에서 네. 뭐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나 네. 뭐 이런 쪽은 막 제조까지 넘어오고 막 그럴 가능성은 그건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네. 봐야 돼요. 뭐 차라리 저는 구글이 농사를 짓는 게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아마 더 쉬울 거고. 근데 이 반도체 제조는 굉장히 노하우 싸움이고 그리고 또 밑바닥에서 자신들만의 생태계가 있어요. 뭐 거의 절반 이상은 TSMC가 해온 생태계인데 예를 들면 구글이 반도체 제조를 딱 들어온다고 해도 일단 구글 스스로 제조 공장을 굴려서는 자기 수익이 안 나요. 제가 미세 공정을 가면 갈수록 그 칩당 가격이 트랜지스터당 가격이 싸지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그 제가 공장을 돌리는 입장에서 흑자를 보기 위한 고객의 숫자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옛날 미세 공정 때는 고객 뭐 예를 들어 웨이퍼 한 10,000장이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득 보려면 뭐 한 3, 4만 장은 돌려야 이득이 나온다. 이런 식이죠. 연구 개발비는 뭐 고정되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구글 같은 회사가 파운드리를 들어온다고 해도 공장을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일단 자신들이 쓰는 칩이 많다고 해봤자 뭐 서버 10,000개, 뭐 100,000개 이렇게 넣는 칩의 양은 웨이퍼 장수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면 구글이 파운드리 만들면은 고객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고객사가 안 들어와요, 여기.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칩 설계를 하면 이것도 제가 100% 다 칩을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핵심 IP가 한 60, 70% 있고 30에서 40%는 바깥에 있는 IP를 사서 그대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칩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70%는 내가 만들었고 뭐 30%는 남의 거고 이래요, 보면. 그럼 걷다가 이제 그 수수료를 내는 식인데 이 칩의 나머지 30% 이게 어떻게 제공되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칩을 설계하고 이제 사서 쓸 거예요. 용달님 쪽 걸 사서 쓸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가 오는 거예요. TSMC 5나노에서 되는 무슨 설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예 제조를 처음부터 반영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5나노라고 쓰여 있어도 TSMC랑 삼성전자의 트랜지스터는 특성이 많이 달라요, 다들. 그래서 동일한 모양이 되지도 않고요. TSMC가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삼성은 못 만들고 삼성이 만들 수 있는 모양은 TSMC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애플 그 칩 A 하여튼 그 삼성이랑 TSMC의 16나노, 14나노 이렇게 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칩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라는 거 일종의 거대한 그 연못 같은 곳이에요.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 30% 제게 아닌 걸 쓸 건데 A 회사 거 쓰려고 했는데 별로였으면 B 회사 거 써야 되잖아요. B 거 별로면 C 거 써야 되고 그럼 선택지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고객 베이스 때문에 쓰는 거예요, TSMC는. 뭐 그게 주요한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신규 파운드리 플레이어가 넘어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쭉 갈 때 굉장히 원활하겠네요. TSMC로 맡기면. 그렇죠. 네, 선택지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오랫동안 미세 공정 했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저는 뭐 거기서 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TSMC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TSMC 밀렸어요. 설마 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걸로? 세계 1등한테 맡겼는데 여기가 미세 공정 밀린 건데
뭐 어떻게든 뭐 별 수 없잖아요. 아마 경쟁사도 다 같이 밀렸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계 회사면 옆에 뭐 AMD도 똑같이 TSMC 때문에 피해를 봤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 아까 그 설계 단위에서 구글이 네. 자체적으로 뭐 70%를 만든다 해도 30%를 갖고 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그게 이제 ARM 같은 회사에서 갖고 오는 건가요? 네, 그런 데도 가져오고 뭐 시놉시스 같은 그 설계 툴 만드는 회사들도 조그만 것씩 막 팔아요. 우리 툴을 사서 쓰면 요런 건 공짜로 줄게 좀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한컴 이런 데서 이제 한글 이런 거 사면 툴이 많이 딸려요. 뭐 한셀, 한쇼 이런 게 딸려오는데 그런 것처럼 막 붙어서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역시 쓸 수 있는 파운드리 정해져 있어요. 우리 회사 SRAM은 TSMC 몇 나노에서 됩니다. 이런 식이죠. 삼성전자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삼성전자에서 예. 됩니다. 예, 되죠. TSMC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하잖아요. 여기 파운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운드리는 아니죠. 조금 네. 미세 공정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IP 의존도가 높은 파운드리는 우리 생각하는 AP나 GPU 같은 되게 그 그러니까 제품 전체 성능에 중요하고 굉장히 설계가 복잡한 것들. 아까 말한 ARM 같은 곳, ARM 같은 데는 아예 자사 메이커 칩 자체가 없죠. IP 장사만 해요, 잘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팹리스 회사랑 그 이 칩리스 회사인 ARM을 비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우리 칩 까만 칩에 회사 로고 박힌 거 본 적 있냐 없냐요. ARM은 없어요. 네, 그 ARM 로고 박힌 칩은 없어요. 찾아보시면. 그렇구나. 엔비디아 지표 엔비디아 로고 있고요. 아이폰 까면은 그 사과 마크 박혀 있고 제조는 TSMC에서 했죠. 하지만 그 팹리스의 로고가 박히잖아요. 근데 ARM 로고는 박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칩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 ARM 네. 그런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아요. ARM 자체의 현재 부가가치는 그렇게 높진 않죠, 사실. 그렇구나. 네. 그냥 하나의 약간 부품 공급하는 그런 느낌이 좀 네. 들어가지고.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조를 하거나 완제품 칩을 제조하는 회사보단 전체적으로 가볍게 움직이고 싶은 거죠. 대신 이제 그 생태계에 대한 지배력이 엄청 강한 거죠, 이 회사는. 여기서 뭔가 하면은 다른 회사들이 열심히 기어야 되는 좀 그런 느낌?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설계와 이제 제조 네. 요거를 우선 봤을 때 제조 쪽에서는 그 이제 시스템 반도체, 네. 파운드리 쪽을 좀 주력해서 본다고 한다면 TSMC랑 삼성 이렇게 이강 체제로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당분간 인텔이 뭐 진입하지 못할 테니까. 왜냐하면 뭐 25년, 26년이나 돼야 진입할 거고. 그게 왜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인텔이? 네, 인텔도 보면 사실 예전에 한번 진입 시도를 했었어요. 뭐 13년인가 뭐 14년 이럴 때 알테라 인수하면서 같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접었죠, 파운드리를. 그래서 뭐 LG가 쓰려고도 하고 했었는데 그 뉴클런인가 이런 거 잘 안 됐어요. 아마도 그 파운드리의 그 놈을 좀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뭐 인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결과를 놓고 보면 인텔이란 회사는 되게 미세 공정을 뭐 옛날 얘기지만 제일 잘했어요, 세계에서. 근데 그 미세 공정은 항상 자사의 CPU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자기 회사 CPU 설계하는 그 툴이랑 소프트웨어들로 설계를 한 다음에 공장에 넘겨줬을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거를 오픈하려고 하니까 되게 트러블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다른 팹리스들은 TSMC에서 쓸 수 있는 IP를 잔뜩 갖고 있는데 그 자잘한 IP를 인텔이 다 설계해 놓을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불편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TSMC에 갈 때는 나의 설계 70%랑 뭐 시스템 시계, USB 뭐 해서 나머지 30% 조그만 것들을 사야 되는데 인텔에 가면 하나 없거나 그랬겠죠.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 하면 이제 인텔 작년 CPU 이제 최후의 14나노 CPU가 이제 로켓레이크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자기들 10나노에서 쓰려다가 자기들 10나노가 밀리니까 14나노로 다시 재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성능이 별로입니다, 이게. 옮겨왔는데. 그런 거 보면 인텔 자신도 이런 거 백포팅이라고 하는데 백포팅을 제대로 그때 못 해낸 거 보면은 그 파운드리가 일하는 방식을 잘 몰랐겠구나. 좀 그래서 실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애플식으로 폐쇄적인 건가요? 혼자 막 다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예를 들면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폐쇄적이잖아요.
OS도 자기들이 하고 뭐 예를 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되건 말건 애플 앱 스토어에서만 맞아요. 돼도 신경 안 쓰고 자기도 OS에 대한 것만 막 있고 하듯이 원래 인텔은 자신들의 공장으로 전 세계 CPU를 스스로 다 생산할 만큼 규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옛날 한 200년 전 호주는 원주민들 완전히 다른 언어 썼을 거잖아요. 유럽이랑. 그렇게 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전 호주 원주민 언어랑 뭐 거의 유럽 언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오픈했다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가면. 약간 유연하지 못했다.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무 자신들이 컸던 거죠. 거기서. 좀 자만했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텔은 조금 이제 만약에 그래도 요즘에 막 미국 정부가 인텔 좀 밀어주려고 하고.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텔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마지막 기회. 왜냐하면 네. 인텔이 처음 사실 파운드리 진출했을 때가 훨씬 기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미세화가 되면 이것도 공짜가 아니고 점점 이 특성이 옛날처럼 좋은 특성이 안 나와요. 트랜지스터들이. 내가 원하는 특성의 트랜지스터도 잘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팹리스랑 파운드리는 일찍 대화를 해요. 일찍 설계를 해서 야 얘네는 트랜지스터가 이런 형태니까 요쪽은 좀 작은 트랜지스터를 써도 되겠고 여긴 큰 거 쓰고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인텔은 거기에 되게 멀리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였던 그 생태계 문제. 인텔 파운드리를 쓰는 존재가 아무도 없죠. 지금도. 근데 미국 정부 같은 데가 들어와서 미국에서 하나쯤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원래 이거 닭과 달걀 문제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인텔 파운드리 안 쓰는 이유는 웅달님이 안 쓰니까. 여기서 안 쓰는 이유는 내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얘가 나머지 30% 설계를 해주면 나 70% 할 건데 하고 이렇게 빙빙 도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플랫폼을 못 옮기는 이유인 거잖아요. 이런 거 다. 근데 미국 정부 같은 데가 들어오면 한 시점에 우르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텔 파운드리의 마지막 찬스인 거죠. 아마 여기서 그 명성이 많이 흠집 나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죠. 하지만 성공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3강 내지는 1강 2중 이렇게 자리 잡을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TSMC 1강, 그렇죠. 삼성전자 인텔. 그렇게. 뭐 그렇죠. 아마 근데 삼성처럼 세계 20%대로 뭐 진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사칩도 워낙에 많으니까. 자, 그런 거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인텔이 진짜 뭐 펜티엄, 뭐 듀얼코어 맨날 이런 거 보면서 엄청 났는데. 뭐 그렇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이제 앞에 단원 빠져 있지만 다 인텔 CPU 기반의 개발자인 거예요. 그때 소수 엠베디드랑 99% 인텔 개발자인 거죠. 그 인텔 CPU에서만 도는 소프트웨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건. 근데 그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모바일 시대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느꼈으면 하는 게 그 패권을 흔들었던 사건들을 좀 보는 거예요. 저는 되게 삼성전자나 애플을 그래서 중요하게 봐요.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애플도 한참 암흑기를 겪다가 이제 잡스가 돌아오면서 그 아이팟 나노라는 걸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아이팟 나노가 되게 조그만데 여기에 노래는 그 1000곡 들어가고 뭐 목에 걸 수 있고 뭐 20g밖에 안 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예쁘고. 네,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죠? 라고 애플 엔지니어들이 물어보겠죠. 그럼 잡스는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늘 그렇듯이. 그러면 얘들이 죽어라고 검색하다 보면은 그 삼성의 낸드 플래시라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그 저장소였던 하드디스크는 아이팟 나노 사이즈에 맞질 않아요. 거기서 낸드가 나오는 거구나. 네. 근데 이 낸드도 사실은 노어 플래시랑 일종의 좀 각축전이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두 종류 있는데 이제 낸드 플래시는 밀도가 높은데 쓰기 엄청 힘들고 노어 플래시는 좀 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쓰기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밀도는 높은데 쓸 필요가 있느냐? 원래는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용도상. 근데 이제 노래를 한 1000곡씩 넣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밀도가 필요해지죠. 아, 그걸 네. 모래를 많이 넣는 게 밀도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라는 게 말 그대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손톱만한 사이즈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낸드가. 그럼 이제 낸드를 사야 되는데 애플은 이걸로 뭐 사실상 전 세계 다 팔아먹을 각오니까 삼성전자에게 공급 요청해서 공급을 받아낸 거야.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도 다른 경쟁 낸드 회사들 밀어내고요. 그리고 애플은 MP3 회사들 다 밀어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그 아이팟 나노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인데 그 포탈 플레이어라는 회사를 밀어내요, 사실. 전 세계 MP3 이런 거 다 하던 애들인데 삼성전자가 그거 밀어내면서 자사 파운드리를 살린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암코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암의 인기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암 레퍼런스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랑 이 조합은 최초 아이폰까지 가요. 이제 이 아이팟 이런 거 하면서 아이튠즈 이런 것도 해보니까 아마 애플이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삼성과 진짜 형제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삼성이 들어와서 아이폰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폰이 엄청나요, 혁신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돌아다니며 인터넷 하는 것 자체가 센세이셔널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인텔 CPU는 이제 15W 아무리 작아도 너무 크구나. 전기도 많이 쓰고 사이즈도 커요.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인텔 CPU가. 발열 네.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인텔 CPU는 우리 10가지 일 할 수 있어. 그런데 애플의 요청사항은 손톱만하게 만들어줘. 근데 나는 웹브라우징만 되면 돼. 그런 거 없는데?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삼성이 이제 전에 했던 거 이걸 꺼내갖고 그 허밍버드 이런 거 꺼내오는 거죠, 이제. 써봐. 그럼 이제 근데 우리 그 모바일 메모리도 있어. 써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같이 성장을 하면 이런 건 또 나비 효과가 어디로 튀냐면 TSMC로 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CPU가 대세였기 때문에 인텔의 공장이 제일 컸고 인텔의 미세 공정이 더 컸어요. 근데 그렇구나. 애플을 통해서 안 되니까. 스마트폰이 오픈되니까 주변에서 우글우글 다 몰려들죠. 그러니까 이제 TSMC로 캐피탈이 모여요. 그럼 여기로 캐피탈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TSMC 미세 공정이 막 좋아지죠. 그럼 TSMC가 성장하면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TSMC에 당연히 업혀가던 GPU도 혜택을 받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TSMC의 캐파 커지고 미세 공정이 좋아지니까 묻어가도 애들도 같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부분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군요. 뭐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셨으면 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나비 효과들이 쭉쭉 퍼져 나가는가. 그리고 그 나비 효과 생기는 데서 애플은 이제 거기서 더 반도체 제조로는 들어가지 않고 아이폰과 그 iOS만으로 자기 해자를 구축하고 할 일 하고 있죠. 그러면서 TSMC는 커서 또 자기 해자 구축하고. 저는 그런 게 어떨 때 깨지는지를 좀 예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팟 나노에서 그 아이폰까지 네. 그 모바일 그렇죠. 쪽 네. 그 혁명이 인텔을 그렇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TSMC도 이런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TSMC도 뭐 쉽게 말하면 하이실리콘, 하웨이 자회사를 죽일 만큼 강해졌죠, 스스로. 뭐 작년 일이잖아요, 이미. 왜냐하면 하이실리콘은 자기들의 IP를 전부 TSMC 맞춰 써놨으니까 TSMC랑 거래 끊기면 뭐 휴지 조각이 되는 형태겠죠. 완전히 휴지는 아니고 이제 고생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약간 그 PC에서 노트북으로 갈 때 파괴적 네.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약간 또 네, 뭐 그렇죠. 그런 흐름이네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조들은 가만히 남아있지만 그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입장에서 우리 삶은 확실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 스마트폰 같은 장비로 내비게이션 했다가 유튜브 찍었다가 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손안의 디바이스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보통 데스크탑에는 들어있지 않은 GPS 센서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무선 랜도 있고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 녀석들을 왜 왔냐 하면 반도체 회사를 쭉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시 반도체 회사들의 피드백을 먹이죠. 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근데 애플하고 삼성하고 네. 옛날만큼의 관계는 또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진출했을 때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죠. 진출하면서